시청자 여러분, 밤사이에 잘 쉬셨습니까? 마켓 시그널 진행의 송민자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상대 지수는 방향성을 잃은 듯한 모습입니다. 연초 열심히 상승 랠리를 진행을 해오다가 연이틀 계속해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매크로 지표도 계속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이 CES 2026의 마지막 날이죠. 그런 만큼 AI 반도체단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방산주는 급등하고 기술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S&P 500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 AI 반도체단 그리고 M7이 일제히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0.49% 오늘은 다우와 나스닥의 희비 교차가 굉장히 강한 하루인데요. 이 히트맵을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히트맵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 오늘은 유달리 이 헬스케어도 하락이 강하고 또 AI 반도체도 굉장히 하락폭이 깊습니다. 엔비디아가 2% 하락 중이고요. 또 브로드컴도 3%,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6% 하락 중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벌써 13%나 급등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이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이 현재로서는 AI 반도체 쪽에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M7 중에서는 오늘 아마존과 테슬라 그리고 구글이 그나마 1% 이상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소비재 쪽에 이 월마트와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코스트코는 현재 2.48% 상승 중이고요. 장중에 최대 5%나 급등했습니다. 이 12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나 급등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쪽 단에 이 매수세를 지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런 장세를 만든 이 세 가지의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고용 지표는요, 생각보다는 선방을 해냈습니다. 두 가지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매주마다 나오는 지표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우리에게는 이 챌린저 감원 보고서로 유명하죠. 이 12월 달 들어서 감원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함축돼 있을지 다음 장 통해서 함께 보시죠. 우선 해고도 적고 채용도 적다. 이 가장 먼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마다 얼마만큼의 새로운 신규 해고자가 발생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죠. 실제치가 20만 8천 건으로 예상치 대비해서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이 실업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래도 고용에 있어서 계속 안심할 수는 없는 게요. 고용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라요. 새로 잘린 사람의 숫자가 줄었다 할 뿐이지 2주 이상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미 잘려 있는 사람들의 수, 구직자들의 수는 여전히 최고치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해고 수가 줄어들고 채용 인원도 줄어들었다. 이 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12월 그레이스 앤 스케일 챌린저 감원 보고서를 보자면 12월 미국의 감원 계획은 3만 5천 명가량을 돌파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무려 절반 가까이 이상이 줄어든 건데 또 17개월 새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채용 계획도 함께 보자면 1,500명으로 12월 기준 최고치. 그러니까 노동시장 자체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잘리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지만 새로 뽑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었다는 게 최근
시장의 논지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전의 지표로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첫 장을 보도록 하시죠. 이 두 번째를 보자면 고용뿐만 아니라 고용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지만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도 시장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1년 뒤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얼마나 진행될지를 전망하는 그런 지표인데 바로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이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11월 달 들어서 3.2%였는데 단 한 달 만에 0.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 이런 진단들이 다시 한번 뉴욕 증시에 드리워졌고요. 또 구직 가능성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구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변한 것이죠. 반면에 약간 엇갈린 신호가 나왔습니다. 개인 재정 상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한마디로 나의 직업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또 25년 2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뚜렷하게 부정도, 긍정도, 이 낙관도, 비관도 아닌 엇갈린 신호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늘 3대 지수 엇갈린 흐름을 다소 나타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맨 처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죠. 오늘 그나마 다우지수를 지지해주는 게 종전에 말씀드린 이 소비재 관련주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들었다 놨다 출렁이고 있는 방산주 덕분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사주 매입 금지 발언 때문에 방산주들이 큰 폭으로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까지 이 꿈의 군대를 창설해야 한다면서 국방비를 당초 1조 달러 원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1조 5천억 달러까지 1.5배가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 이 때문에 이 노스롭 그루먼 등 오늘 다시 한번 이 방산주들이 최대 2%에서 많게는 4%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은 과연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AI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CES 마지막 날을 맞아서 세론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그간 워낙 이 장비주들 위주로 특히나 메모리지와 스토리지주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상대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영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엔비디아는 커다란 이 개별주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중국 고객들에게 H200 칩을 전액 선불 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분 결제도 허용했었고 또 이 주문 취소라든지 주문 변경도 허용했었는데 훨씬 이를 막게 되면서 엄격한 결제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과의 약간의 어떤 마찰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장의 우려감도 다소 커졌고요. 그래도 약간의 하방을 막아주고 있는 소식은 블룸버그 측에서 중국이 이번 분기 내에 이 엔비디아 H200 칩을 승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오늘 약 2%대에서 이 종가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어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인도의 반독점 관련 이 380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란 이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1월 27일에 정확하게 심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만약에 이 거대한 벌금을 부과를 받게 된다면 그대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애플이죠. 1월 27일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총괄했었던 총책임자 임원이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탈했다는 소식, 이 퇴사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결과적으로 2.2%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개별주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AMD와 브로드컴 또 마이크론까지 약 2%에서 4%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탓이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번째 애플 0.5%. 다행히 오늘은 장 후반부 들어서 약간의 이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주인공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1% 이상 낙폭 기록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 가지의 M7 종목들 추가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아마존은 오늘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WS가 인도의 대표적인 이 IT 서비스 기업이죠. 인포시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생성형 AI 활용을 촉진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구글은 드디어 장중에 애플을 따돌리고 시총 2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1위는 엔비디아죠. 밤사이에 두 가지의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캔터 피츠제럴드 측에서 현재가 제미나이의 황금기라면서 앞으로 15%가량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구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여잡았고요. 목표가는 현재 주가 대비 15%의 상승 여력이 있는 $370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또 지메일의 두 번째로는 지메일에 이 제미나이 AI 기능을 추가한다는 소식까지 이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한 그런 구글이고요.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소폭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이 AI4 칩셋 덕분에 엔비디아 하드웨어 지출에 들어갈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이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이 빛을 발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 하드웨어 지출을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누적해서 지출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AI4 칩셋이 없었다면 이게 200억 달러까지 늘어났을 수가 있다는 이런 머스크 CEO의 발언이 안도감을 다소 나오게 했고요.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시죠. 가장 먼저 이 아마존입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죠. 1.9% 상승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이 코스트코 등 연말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는 이슈도 상당 부분 소매 리테일 부분에 긍정 심리를 더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시총 2위 자리를 거머쥐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1% 이상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네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종목 흐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인프라 기업이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깜짝 놀랄 만한 2분기 회계연도 매출과 EPS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예컨대 이 회계연도 2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무려 44%나 웃돌았고요. 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 주당 순이익 EPS는 영업 손실 마이너스가 났어야 맞는 건데 실제적으로 열어보니까 이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됐고요. 이어서 블룸에너지의 경우에는 이 AEP의 자회사가 2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 고체 산화 연료전지죠. SOFC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이 공급사가 알고 보니까 파트너사인 블룸에너지일 것 같다. 이런 시장의 추측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반면에 샌디스크를 포함해서 이 스토리지, 메모리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샌디스크도 오늘 급락했고요. 또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 역시나 8%에서 9%가량 하락 마감지였습니다. 이 앤더슨 캐피털이 시장이 수요를 지나치게 먼 미래까지 확대 해석 중이라면서 이 주가 상승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져 왔지만 그게 과연 지속이 얼마나 될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띄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투자금 대비해서 명확한 수익성 개선의 신호가 없다는 리포트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샌디스크 올해 들어서 거의 30% 이상 급등했었죠.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어플라이드 디지털 8% 이상 오늘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룸에너지 12.81%,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 계약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샌디스크 오늘 마이너스 5% 하락으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매크로 지표 6가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큰 폭으로 뛴 이유 살펴보시죠. WTI는 4% 이상 올라섰는데요. 순식간에 배럴당 58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미국이 대서양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송하던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공급 우려감이 단기적으로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반등세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1,450원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새해 들어서 내내 포착되는 공통적인 흐름이죠. 이 미국이 반사이에 무역 적자를 대폭 축소했다는 소식에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원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달러 강세에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부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다시 한번 올라가고요. 비트코인은 0.42% 내리긴 했지만 단단하게 9만 달러 선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JP모건이 밤사이에 비트코인의 ETF 매도 압력이 상당히 낮아졌다면서 이 자금의 출입과 또 출납이 계속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방향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또 이어서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소폭 올라섰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러시아 유조선 납포 소식에 다시 한번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이 역시 미국의 밤사이에 단위 노동 비용과 생산성이 개선됐다는 이 매크로 지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무역 적자도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런 뉴욕 증시의 분위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이데일리 김상현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새해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기술주가 다시 한번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네요. 이게 CES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시적일지 좀 장기적일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나타나는 흐름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과 중기적인 자금 이동이 겹쳐진 모습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AI와 빅테크가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고요. 여전히 올해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테마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초 들어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가 빠르게 올라온 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다음은 어디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주로 자금이 일부 이동하고 있고 실제로 러셀 2000이 연초 들어 나스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산주가 더해진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 국방비를 1조 5천억 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방산주는 단순한 경기 순환주가 아니라 정책 수혜주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이 경우 단기 테마에 그치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빅테크에서 완전히 이탈한다기보다는 AI 중심의 랠리가 소수 종목에서 여러 섹터로 확산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아직 AI 랠리가 꺾인 것은 아니고 시장이 더 넓은 무대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은 좀 섹터가 확산된다,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오늘 자정께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이게 합법적인지 이 공판이 오늘 날 예정인데 또 한 번 시장을 크게 흔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굉장히 큰 재정 적자 위험이 또 미국 시장을 덮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미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9일을 공식 판결 선고일을 정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선고할지 사전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관세 소송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가 진행됐던 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고난법, 이른바 IEPA를 근거로 이렇게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1977년 법이 이런 수준의 관세 권한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 바 있죠.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부정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경우 이미 거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통상 정책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반대로 권한을 전면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사법적 정당성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전면 승리나 전면 패소보다는 절충적 결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는 유지하되 범위를 축소하거나 향후 관세 적용만 제한하는 식입니다. 실제로는 예측 시장에서는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을 30% 미만으로 보고 있고
투자들도 결과에 대비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무역 정책과 재정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 적자 때문에 현재 관세를 좀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이 낮네요. 이 부분도 오늘 상당히 뉴욕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로 고용 보고서 발표도 좀 대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고용 지표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현재로서 뉴욕 증시에서는 오늘 고용 보고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네, 내일 발표될 12월 미국 고용 지표는 2020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 꼽힙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컨센서스는 고용 증가가 완만하지만 여전히 둔화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약 5만에서 7만 명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고 실업률은 소폭 4.6%대에서 4.5%로 하락할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노동 시장 지표를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인 채용 의욕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고 시장에서는 로우 하이, 로우 파이어, 고용은 적고 해고는 적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AI 확산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들이 인력 확대 없이도 생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고용 총계 왜곡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결과가 예상보다 약하면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고용 부진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내일 지표가 이런 논쟁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견조하게 나온다면 고용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강화돼 금리 인하 시점을 더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도 적고 해고도 적다. 참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셈법이 더더욱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창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현장 분위기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는 발언에 방산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기존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를 통해서 이른바 드림 밀리터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직후 미국 방산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노스럽 그루먼이 2% 가까이 올랐고 로키드 마틴 4%, RTX도 오른 가운데 크라토스 디펜스는 13%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방산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스톡스 유럽 항공우주 방산지수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아시아에선 미쓰비시 중공업과 바라트 일렉트로닉스도 상승 흐름에 합류했는데요. 시장은 이를 트럼프식 안보 군비 확대 기조의 재확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판매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르면 1분기 안에 엔비디아 H200 칩 수입을 조건부로 승인할 계획입니다. 보안 검사를 통과한 칩에 한해 일부 상업용 사용만 허용될 전망인데요.
군, 정부, 핵심 인프라, 국유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는 각각 20만 개 이상의 H200 주문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딥시크 등 자국 AI 스타트업, 오픈 AI 등과 경쟁하기 위해 모델 고도화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번 조치는 제한적이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선 중국 시장 재진입의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엔비디아는 과거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95%에서 0%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한편 H200은 블랙웰보다 한 세대 낮고 약 18개월의 기술 격차를 이유로 수출 허용 대상에 올랐는데요. 다만 중국 당국은 공식 확인을 피하며 일부 기업엔 주문 보류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수요는 확실, 변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복원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8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8천 건 늘어난 수치로 전문가의 전망치인 21만 3천 건을 하회했는데요. 최근 관세를 비롯한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과 해고를 모두 줄이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수치는 이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1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5만 6천 건 증가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190만 건도 웃돌았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인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 둔화 우려와 맞물려 단기적인 노동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알파벳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총 2위로 올라섰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AI 효과로 시총에서 애플을 제쳤습니다. 알파벳이 애플의 시총을 추월한 건 2019년 이후 처음인데요. 전일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 시총은 3조 8,880억 달러로 집계됐고 같은 날 애플 시총은 3조 8,470억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간밤에도 흐름이 이어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1% 가까이 하락한 반면 알파벳은 1% 넘게 오르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역전의 배경은 AI 전략의 차이로 분석되는데요. 알파벳은 제미나이3 출시와 TPU 수요 급증으로 투자 신뢰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알파벳 주가는 65% 급등하면서 M7 종목 중 최고 성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월가는 알파벳의 성장세에 대해 AI 통합 성과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시장의 1위는 여전히 엔비디아로 시가총액은 약 4조 6천억 달러입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에 포커스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 협상보다 세계 군비 경쟁 확대로 조금 넘어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가 천조국 하는데 이제 2천조국으로 불러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천조국이 원래 천조주의라고 이제 하늘의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삼전도의 굴욕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역사 속에서 지면에 이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리는 그거를 약간 비하하는 표현으로 너 뭐 힘센 애한테 천조하네 뭐 이렇게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다가 그게 이제 국방비 천조를 쓰는 나라가 미국이 나타나면서 국방비를 저렇게 많이 쓰는 부강한 나라다 이렇게 약간 칭찬하는 말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2천조를 쓰다 보니까 천조국이라는 단어를 2천조국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될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왜냐하면 1000조 이상을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천조국이라는 단어로는 미국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조만간 2000조국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평화 협상 얘기 그러니까 피스라는 단어가 나오다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뭐 노벨 평화상 얘기 나오다가 이제 노벨 평화상도 이제 못 탔고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부통령이 지금 그 마두로의 후계자가 앉힌 게 뭐 야권 지도자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 받은 여자. 네. 근데 트럼프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자기 대신에 노벨 평화상 받았다 이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안 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평화 얘기가 싹 빠지고 오히려 전 세계 군비 경쟁으로 지금 전부 소용돌이 쪽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소풍 갔는데 그 어떤 애가 자기가 저기 돌 밑에 가재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네. 가재가 있는지 없는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어떤 다른 친구가 돌을 딱 뒤집더니 가재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전에 가재 봤다는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내가 먼저 가재 봤어.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둘이 불려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나요? 너 정말 가재 본 거 맞아? 했더니 그 가재 봤다는 애가 본 거 같기도 하고 안 본 거 같기도 해요. 그랬더니 그 가재 진짜 잡은 애는 제가 직접 보고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예요. 둘이 그런 싸우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번에 그 마두로 그 공습해서 체포했을 때 네. 중국이나 러시아의 뭐 방공망이 무력화됐다 뭐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혀 아무도 몰랐다. 자다가 잡혀갔다. 그러니까 중국 레이더에 JY-27이라는 게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버전은 JY-27A고 그게 240마일 정도 탐지 가능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386km면은 한국에서 강원도, 서울에서 강원도 정도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래서 F-20이나 F-35 같은 미국의 주력 전투기를 다 저희 탐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7에서 업그레이드된 27A 버전이 나왔죠. 바로 저렇게 커다랗게 뭐 야구장 전광판 같이 생긴 저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피해받아서 막 부셔진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리아에 JI-27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걸 무력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JI-27A라고 이걸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결국에 마두로가 이 체포 당했을 때 아무 반응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거랑 똑같아요. 가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봤다고 실제로 봤다고 하더라도 잡지 않으면 혹은 잡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재를 보고 직접 손으로 돌을 들어가지고 잡은 애. 네. 그 애의 능력은 뭡니까? 직접 보기도 했거니와 보고 나서 그거를 잡기 위한 실행 능력. 가재한테 손이 안 찔리면서 손으로 가재의 허리를 잡는 그런 판단력. 그런 것들이 다 종합된 게 그 능력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선전하는 대로 실제로 작동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탐지해서 격출로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무슨 골프공 수준만한 거를 봐서 우리 전투기 지나가는 거 봤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나. 다른 이런 문제죠. 거죠. 네. 전투기 지나가는 걸 보면 뭐합니까? 마두로는 체포당해서 갔는데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갔는가를 봤느냐도 중요한데 봤는지 안 봤는지조차 지금 명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고 몇 번씩 미군은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놔버리기 때문에 미군의 능력이 증명되는 거랑 또 다른 부분으로 다른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군사적 능력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게 또 증명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 보면은 야 우리가 이런 거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더 투자해.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뭐 망신을 당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저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겠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저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걸로 명분을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야 그럼 우리도 중국이 대만 총통 잡아올게. 미국도 너네 했잖아. 우리 가만히 놔둬.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야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2022년, 2024년 그리고 작년이 2025년까지 대만의 포위 훈련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2022, 24, 25 계속 지날수록 변화가 뭐냐면 범위의 이 그림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포위 훈련이 지금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것으로 지금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훈련에는 실사격 훈련이 포함됐고 일본의 지금 그 총리가 그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대만이 유사시에 뭐 우리 일본도 개입을 할 네. 수가 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욱더 압박을 강화시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저렇게 훈련을 키운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이름이 정의 임무 2025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있죠. 마두로 체포 당시에 레이더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서방 언론들의 이런 지적들. 그리고 뭐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겠죠. 우리 방산이 이만큼 썩었구나. 방산의 비리가 상당히 많은 건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국은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저런 것들이 다 부패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시진핑이 이제 손을 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만 포위 훈련은 일본이 자극해서 더욱더 빨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명분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대만 침공하는 거를 미국이 봐줘야지 왜 만약에 대만 침공하는데 미국, 일본이 개입한다? 그럼 너네만 되는 거고 우리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분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뭐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더욱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전 세계 방산 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죠. 그럴 수 있겠죠.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에 트럼프가 이 전략적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또 다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린란드를 미국이 확보해야 한다고 또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논쟁을 키우는 모습이죠. 네, 지금 연일 이제 그린란드 나오고 있죠. 그린란드, 콜롬비아, 캐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자, 근데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뭐 전략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상황. 이게 그린란드인데 크기로 따지면은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됩니다. 크기도 크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저기 빨간색 원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죠. 네. 국민의 95%가 저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추워서 저 지역에서만 어업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진 거의 다 빙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중요한 게 저희가 2만 명이 저기 몰려 사는데 총 5만 6천 명 정도 있는데 저기만 2만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만한 국가에 3만 6천 명이 산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3만 6천 명이 산다는 건데, 그러면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너무 많이 몰려서 막 부딪히고 막 난리 나잖아요. 여기는 면적당 인구 비율이 세계 최저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기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저기 숫자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요만한 공간, 우리 둘이 이만한 공간에 있으면은 제가 이거 지키면 되고 앵커님이 요거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서울만한 크기에 저희 2명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저희가 얼마만큼씩 지켜야 되나요? 국민 한 명씩 지켜야 될 공간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 뭐 다큐멘터리 자주 보세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하는데 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요즘에 뭐가 나오냐면 북극곰이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거기 꽃이 피어 있어요.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사는데 들판에 꽃이 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빙하가 지금 다 덮여 있는 곳이 녹기 시작하면서 거기 파야 됐던 자원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자원이 매장량은 있었는데 캘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이 갑자기 포텐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지가 있거든요. 북서쪽입니다. 여러분들 동서남북이잖아요. 네. 북서쪽이면 이쪽이에요. 이 왼쪽 어깨. 여러분들 기점으로 왼쪽 어깨. 그쪽에 보면은 기지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미국의 우주군이 운영합니다. 나토의 운영 체제로 들어있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P2P 우주 기지고 P2P이라는 단어가 이 개 썰매에 관련된 단어인데 2023년에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공군 인프라 스트럭처가 다 깔려 있고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에다가 아까 미국의 우주군이 운영한다고 했죠. 네. 우주 감시 시스템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 요충지이자 아까 80%의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자원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아까 요 밑부분에 다 주민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한 방어 주민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면은 그 몰려 있는 부분에서도 순수 덴마크인은 몇 프로냐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누이크족이라는 소수민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수민족 같은 경우가 덴마크 자치령으로 있지만 그 덴마크 자치령으로 있다고 해서 덴마크인이 아니기 때문에 덴마크의 어떤 속박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하기가 쉽죠. 맨날 매임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덴마크인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느 전 세계 나가서라도 우리나라 뭐 드라마 보면은 국뽕이 막 차오르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른바 댐뽕이 차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만약에 준다. 너 우리 미국 주로 편입해. 그럼 돈 많이 줄게. 그렇게 설득하기가 쉬운 이 민족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요충지이자 설득하기 굉장히 쉬운 민족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방어가 굉장히 허술한 이런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찔러보기가 상당히 이 먹잇감이 좋은 상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계속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뭔가 홍시 같아가지고 좀만 더 치면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 파인애플 같으면 안 찔러보는데 네. 홍시 같아서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방비 지출을 1조 5천억 달러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방산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일제히 급등을 했네요. 네, 뭐 다른 것들은 뭐 나중에 보고요. 오늘 그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방산주가 어떻게 됐나 보죠. 자, 유럽의 방산주, 여러분들 막 그 뭐 이스라엘 나올 때 레오나르도 뭐 이렇게 화가 이름 붙은 것들이 있죠. 그 군사 시설 그 업체도 방산주거든요. 레오나르도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독일의 어떤 그 전차 만드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다 포함된 유럽의 방산주 ETF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급등해서 사상 최고가 근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부근으로 다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저 고점만 돌파하면은 역사상 최고가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계속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으로 가니까 방산주들도 들썩이는 것이고, 이 그 트럼프는 한술 더 떴죠. 배당하지 마라. 네. 그 배당할 돈으로 군사시설에 더 투자해. 이렇게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금 굉장히 이 해상 쪽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해군 쪽이 중요해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잠수함 부분이죠. 그래서 해군 건조, 해군함 건조, 잠수함 건조하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뜨고 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저기 보통 그 수출을 했던 육군 쪽이 굉장히 떴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군, 해군 이쪽 방산주가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국방 예산 증액 발언으로 미국, 유럽 또 한국 시장까지 방산주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또 간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는데 좀 조용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전망치를 밑돌기는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별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 전에 ADP 취업자 수도, 비농업 취업자 수도 나왔고, 졸도 구인공무 수도 나왔고, 네.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다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제공하는 그 해고 건수가 있거든요. 기업들이 해고를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되겠습니까? 해고를 당한 실업자가 노동부에 가가지고 나 실업자 됐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겠죠. 네. 그리고 그게 실업률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 지표로 작용하는 게 기업의 해고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해고 건수가 작년에 굉장히 큰 대량 해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대량 해고가 한 번 있었고, 지금 밑으로 처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도 대량 해고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의 기업 해고 건수가 만약에 치솟는다. 그러면 향후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오르고 2주 연속 계속 실업자 수당 청구 건수도 오르고 실업률로 이어질 것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 건수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밑에서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네. 계절 조정을 해줘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 조정을 해주지 않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하늘색, 계절 조정을 해준 것은 초록색입니다.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절 조정은 어떤 계절이나 시기에 따른 걸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연말 같은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고 다시 실업 수당 청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름 휴가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밑바닥을 찍고 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23년도부터 굉장히 밑바닥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주가 가장 많은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뉴저지가 가장 적었고요. 뉴욕 대도시 위주 지역에 뭔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골뿐만 아니라 뉴저지 같은 시골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뭔가 AI로 인한 침투로 인해서 신규 실업자가 발생한 거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봐야 될 지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거랑 4주 평균이 있습니다. 초록색이 4주 평균이고요. 2주 연속이 빨간색입니다. 자, 아까 전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한 주마다 나오는 것을 4주를 묶어서 봐도 지금 괜찮죠? 4주 평균이 밑으로 떨어져서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말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2022년도 말부터 거의 2023년도 중반 빼고는 가장 최저치 부근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2주 연속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실업자 된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한 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이거를 졸트나 이런 걸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네. 구인 공고가 조금밖에 안 나오고 기업의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 PMI도 뜯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재고를 확충시켜서 신규 주문에 대응하는 것은 보였는데 신규 주문의 민감성이 이게 밀린 주문이 이제 조금 없어지고 나면은 다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 꺼림직하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었죠. 그게 구인 공고 수가 많이 안 나온 것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구인 공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떨어졌지만 저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판단을 할 때 야,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주간 단위로는 떨어졌는데 2주 연속도 그렇고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나온 해고 건수도 다시 한번 또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고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물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PMI에서 나왔잖아요. 아직도 소비자 가격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음을 공급관리자 지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준의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졌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한번 저희 마켓 시그널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숨겨진 투자 정보를 찾아드리는 히든 글로벌.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거는 인도의 대표적인 금융 매체 머니 컨트롤에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디램 품귀 현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애플, 델, 구글, 아마존 임원들이 아예 서울 근교에 와가지고 상주를 한다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른바 반도체 관광까지 등장한 지금 현장 분위기와 좀 파장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아예 임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협상을 한다고요? 예, 예. 저희가 사실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의 임원들이 삼성전자랑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품귀 현상 좀 없으니까 뭐 특별히 이제 그 데이터 서버용 디램에 대해서는 60% 전년 동기 대비 60%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전망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넘어서 아마존, 델의 임원들까지 서울에 와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와 같이 협상을 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장기 체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아주 재밌게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워낙 방한한 임원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를 반도체 관광이라고 하나요? 예, 예.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회사가 이제 단체적으로 와서 이제 각각의 임원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임원들 만나서 협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호텔의 숙박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현상이 퍼지면서 일종의 반도체 관광이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해당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일종의 이제 갑이지만 하지만 이제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목을 매달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장기 체류를 하면서 반도체 관광이라는 용어까지 생겼는데 결국은 장기 체류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제대로 협상이 쉽지 않다. 이런 대목까지 읽혀지는 이제 맥락입니다. 네, 빅테크 임원들이 정말 구애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협상이 쉽지 않다는 이유는 뭔가요? 예. 결국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만큼 이제 가격 올리겠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로 끝났다 볼 수도 있지만 왜 협상이 쉽지 않냐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은 이제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0% 50% 올라갔지만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7년, 28년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때 다시 이제 뭐 엔비디아랑 납품하는 걸 보면서 델이랑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가격 협상을 하고 싶은데 하지만 애플 임원들을 포함한 이런 빅테크 임원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피말린 현실이니까 왜냐하면 부품이 없으면 제대로 이제 서비스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안 좋으니까 아예 통상 이렇게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통상 이제 분기마다 이제 체결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원래 고객들이 요구했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출렁거림이 있으니까 설령 높은 가격을 체결했는데 내려가 있으면 또 그들 입장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뭔가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분기마다 이제 가격 협상을 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 지금 가격이 되게 올라가는데 분기마다 너네 줄 수는 없고 연간 단위로 가격을 체결하자라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년은 물론이고 27년도, 28년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사실은 가격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 애플이나 델 임원들은 그러기에는 불안하니까 아예 3년치, 2년치 물량을 한 번에 주겠다는 확신을 달라, 도장을 찍어달라. 이 때문에 사실 시각차 현저하다 보니까 가격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꽤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 부분 이제 의아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저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잠정 실적이고 본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하면 좀 이따 나오고 한 2주 정도 있다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제 이제 전체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를 다 뭉뚱그렸을 때 영업이익 20조였습니다. 20조였는데 증권가 컨센서스는 이런 뭉뚱거린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8조가 좀 안 됐습니다. 11조 8천억 정도였는데 그보다 높았으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0조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라면 이제 약보합 내지 동결인 거고 만약에 21조를 넘어서 22조 됐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더 뛰었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20조였기 때문에 내려가진 않았고 그래도 이제 약보합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면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타당하고 그렇다면 주가도 사실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되는 거겠죠? 예. 어저께 이제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 20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올해 2분기부터는 올라간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그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를 영업이 올라갈 거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상승폭도 가속화될 거라고 보시는 입장이겠죠. 예. 그 어저께 분석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별로 삼성전자 공시가 발표한 건 아니지만 여러 증권사 분석한 것을 갖다 보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LS 사업부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20조를 냈으니까 적자가 없어진다. 한 1조 한 2천억 정도 적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없어진다면은 적자가 없어지고 이들 부문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흑자가 난다. 막 이게 1조 정도, 2조 정도 흑자가 난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2조로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 3조가 됩니다. 이런 것만 바라봐도 2분기의 영업이익은 더 기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증권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그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하루에 범용 반도체 가격이 1%씩 오르겠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약보합을 마무리했지만 오늘 이제 원래 금요일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주식시장이 쉬기 때문에 불안하고 보수적인 마음에서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전망에 따라 받아들인다면 사실 오늘은 떨어질지라도 결국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도 좀 최선호 종목으로 보시고 계신 건가요? 예.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둘 중에 하나만을 갖다 산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갖다 최선의 종목으로 이게 선택을 합니다. 이유는 네. 무엇이냐면 같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반도체 품귀 현상의 수혜를 받는 업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최고 강자이고 HBM은 범용 반도체보다 30%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이닉스를 갖다 최선으로 선택하지만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오늘이 공시 마감 시간인데 ADR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또 한 번 언급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전망으로는 이제 지난달에 했었던 ADR에서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폐기는 안 한다. 그렇다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중요한 무기 중 하나가 ADR이기 때문에 ADR이라는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런 점에서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추가 개선 여지가 아직 커 보입니다. 하지만 종목 선택과 관련해서는 실적과 ADR 경쟁력도 고려해 보자는 이야기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방산 분석 매체에서 다룬 이슈입니다. 택티컬 리포트의 이야기인데요. 사우디 정부가 LIG 넥스원과 한국산 유도 로켓, 이른바 비공이라고 하죠. 현지 생산과 대규모 투자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방산주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띈 종목이 LIG 넥스원이었어요. 무려 8%가 넘게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방산 전체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네. LIG 넥스원이 유독 이제 대장주, 적어도 하루 동안은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8% 넘게 그 상승을 했고 8.3% 상승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92%, 8% 정도이고 그다음에 현대 롯데이 4.2%,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5%도 뭐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그 정도는 다 상승을 했는데 LIG 넥스원이 8% 넘게 상승한 이유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결국은 LIG 넥스원의 어떤 비공에 대해서 사우디 정부가 높이 평가를 하면서 현지 생산을 하려고 한다. 논의 중이다. 이 때문에 사실은 LIG 넥스원이 다른 방산 종목보다 어저께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기사가 이제 택티컬 리포트의 보도인데 사우디 정부와 LIG 넥스원의 대형 투자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우리나라에서는 비공이라는 이제 그 항목으로 네.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배치가 돼 있고 사우디에는 이미 이제 생산이 돼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포니아드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돼서 배치가 되는데 포니아드는 무엇이냐면 요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그 자폭용 드론 무섭죠. 수중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또 공중에서도 자폭으로 날아다니면서 적에 대해서 이제 위해를 하는 그런 어떤 일이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폭용 드론이 날아왔을 때 그걸 갖다가 요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제 방산 체계 무기가 바로 이 비공입니다. 이 포니아드고 포니아드를 이미 사우디에 배치를 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거를 매번 이제 LG 넥슨에다 수입을 하기보다는 LG 넥슨과 협의를 해서 사우디 현지에서 이제 그 비궁, 표니아드 생산 시설을 갖다 짓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다 더 많은 어떤 매출이 보장이 되고 그에 따른 건 단 기술적인 어떤 라이센스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LG 넥슨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로 매출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궁에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한미일 영이 같이 이제 연합으로 이제 훈련했는데 림팩입니다. 림팩 훈련에서도 또 비궁이 이제 나와서 거기서 이제 훈련 성과를 보이는데 한 번에 가상 적을 6발을 갖다 다 요격하는 어떤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그 비궁 포니아드의 어떤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사우디가 이번에 야 이참에 아예 그냥 그 한국 우리 현지에다가 시설 짓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포니아드, 비궁의 효과를 이제 입증을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 보니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DB증권 같은 경우는 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방산을 갖다가 상승하겠다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사우디가 청궁2를 갖다가 이제 그 배치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방산이 올라가고 LG 넥슨이 엄청난 주가를 갖다가 그 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는 청궁2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패트리어트는 엄청난 고도의 미사일이 날라올 때 그걸 요격하는 것이고 비궁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 정도의 드론이라든지 이런 미사일의 요격을 갖다가 하는 체계인데 그렇다면 사우디의 방공 체계를 높은 고고도는 청궁, 적게도는 그래도 비궁이 이제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우디의 방산 체계, 사우디의 국방을 갖다가 LG 넥슨이 도맡아 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 DB증권은 올해부터 27년에 걸쳐가지고 UAE랑 사우디, 이라크에다가 해당 무기를 갖다가 배치하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수출 마진이 25%에서 40% 올라간다.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영업이익은 5%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어차피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우리나라에다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 정도이지만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뭐 다른 얘기죠. 그래서 두 자리 이상으로 영업이익을 남기는데 DB증권은 사우디랑 이라크에 배치되는 이런 어떤 방산 체계는 영업이익이 지금도 25%인데 40% 올라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실은 LG 넥슨에게 큰 수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 예산 증액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한국 방산의 수익률 상승에도 당연히 일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워낙 천문학적으로 이제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이 증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 쓴 걸 보면은 이미 벌써 상하원과 아주 치열한 논의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치열한 논의를 했다는 것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의 2,170조라는 건 정말 천문학적인 수치인데 네. 이 정도로 증액을 한다는 것이 완벽하게 다 100% 될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고 그러면서 또 다르게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의 자국의 방산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산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자국의 주가를 관리하고 임원들의 스톡옵션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니네 임원들에게 수혜를 끼치면서 정작 우리가 요구하는 시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납품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거기서 질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 K-디펜스는 납품 길도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적대적소에다가 그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그걸 바라봤을 때 K-디펜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미국의 천문학적 방산 증액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우디로 인해서 LG 넥슨이 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추가 수혜 가능성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쉬셨습니까?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들 신문에 나온 뉴스 중에서 또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또 모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어제 웬만한 종합지들조차 경제지뿐만 아니라 종합지들조차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이 20조 돌파 이 소식은 정말 큰 기사입니다. 역대 이런 기업이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20조를 내는 회사는 없었죠. 자, 표 한번 볼까요? 이게 작년 4분기, 2024년 4분기부터니까 보십시오. 이 빨간색이 영업이익인데 드라마틱하죠? 2024년 4분기, 25년 1분기, 2분기 시원찮았죠. 특히 작년 2분기가 이제 바닥이었죠. 4.6조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던 게 이제 3분기에 12조까지. 이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상은 10조였던 거고 그거를 20% 이상 넘는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게 이제 4분기에 2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8%, 3배가 늘어난 거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12조를 기록했던 3분기에 비해서도 거의 한 70% 정도, 그러니까 전년이 아니라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0%가 늘었다. 그것도 무슨 소부장 기업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건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런 표현 가지고는 좀 말이 안 되고 전인미답이죠 이런 거는. 앞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라는 거죠. 밑에 이 빨간 또 표가 하나 또 있는데 이것도 좀 보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국내 증권사들 전망치가 오히려 좀 더 짤 정도입니다. CT 155조, 이게 삼성전자 한 군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155조라는 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반도체 부분만 따로 이제 발라낸다고 그러면 155조까지 되지는 않겠죠. 그래도 아마 거의 140조 전후 될 겁니다. 그다음에 UBS, 노무라도 133조, 하여간 이렇고요. 이제 빙하기가 온다고 했던 모건 스탠리도 116조는 아마 근데 얘네들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국내는 DB증권이 148조까지 전망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놓았고요. KB증권 123조, 키움증권 120조. 어제 오후에 대신증권에서도 전망이 나왔는데 보니까 140조를 넘더라고요. 145조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렸던 주가의 이유고, 어제 삼성전자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세론이라고 할 수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 세론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올랐던 거 생각하면 4~5% 정도 떨어져야지 세론이 결국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제 하락폭 수준은 세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치열한 이 매매 공방이 벌어진 상황에서 매도 쪽이 조금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규모로만 놓고 본다면 압승이다 이렇게 할까. 세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 분명히 아니었다. 그만큼 그동안에 많이 급하게 오른 데 따른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춤할 때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 추격 매수 세력들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이 아픈 손가락이죠. 파운드리하고 LSI 부분도 올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특히 파운드리 부분은 올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에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전체 실적이 나오면 그때 파운드리의 적자 규모가 이제 집계가 되겠습니다만 1조 원대 전후 얘기까지 나왔던 것들이 그 1조 원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요. 물론 이제 까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이익을. 어쨌든 만약에 파운드리까지 플러스로 돌아선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다 이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단 기본 100조 이상은 무조건 된다는 얘기고요. 150조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 사이가 될 것이냐 이게 사실 관건이지 않겠냐. 아마 이러다가 150조 안 넘으면 이게 정말 세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메모리, 그러니까 HBM뿐만이 아니라 이 레거시 쪽도 다 지금 낸드까지 다 쇼티지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 이상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이견의 여지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코스피 쪽 얘기가 될 테고
이 두 번째 기사는 연기금이 코스닥으로 좀 대거 무게를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작년 12월 19일 날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한 이후에 순매도 추이를 좀 보더라도 한번 아예 보시죠. 일단 코스닥은 계속 뭐 거의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올 7일 날, 뭐 6일 날 한 두 번 정도 살짝 진짜 184억, 330억 정도 매도하고 난 그거 빼고는 작년 12월 19일 이후에 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는 그렇고요. 그럼 연기금이 뭘 사냐 봤더니 알제노믹스,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다 바이오, 그다음에 미용 쪽이죠. CMTX, ISC, 원익 IPS, 이오테크닉, 테크윙 다 소부장입니다. ST판까지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죠.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바이오를 사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 사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사지 않으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점에서 바이오를 좀 계속 산다고 보겠고 알테오젠이 순매수 2위인 것만 보더라도 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알제노믹스는 작년 말에 상장한 신규 IPO주인데 이 RNA 있죠. 이쪽에 이제 관련된 그래서 상당히 좀 뭐 기대가 좀 높은 그런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주가도 사실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ST팜은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그런 이제 CDMO 업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이제 장비사들 원익 IPS 같은 그다음에 ISC 같이 이렇게 테스트 소켓 만드는 애들 이오테크닉스 같이 역시 또 뭐 장비 테크윙처럼 후공정 뭐 테스트 후공정 쪽 그다음에 전공정의 장비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그다음에 CMTX에서 소재도 있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을 좀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기금은 한 번 샀다가 그 다음날 팔았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한 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거의 삽니다. 추세적으로. 그럼 이제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작년 뭐 마지막 주부터 샀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만약에 전체적으로 매기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조금 주춤한다, 좀 쉬어간다 그랬을 때 그럼 그 다음 대안이 뭘 거냐? 이렇게 연기금만 놓고 본다 그러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바이오하고 소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갈 수 없다라는 데는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추격 매수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도 지금 들어오면 정말 물리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이렇게 계속 뭐 한 달, 두 달 올라가지 못할 테니 그러면 조금 일찍 이제 시작이 된 뭐 연기금이 좀 사고 있는 바이오나 소부장 쪽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연기금의 이 최근에 약 한 2주 정도의 매매만 놓고 본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에 대한 뭐 부분들은 워낙에 자주 나오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라 왜 코스닥을 연기금이 열심히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죠. 밸류업 지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데일리에서도 이 기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증권면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 밸류업 지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우상향을 계속 할 수 있는 일종의 선행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본 주식시장이 그렇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의 일본 주식시장,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가 4만 포인트를 훌 넘는 그런 모습,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그런 것도 결국은 이 밸류업 때문에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밸류업 지수 계속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선 그래프입니다. 주황색.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밸류업 ETF 순자산 총액. 그러니까 이 밸류업 ETF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 9월 이후에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게 사실은 9월, 10월 작년에 이제 지수가 1000포인트 오를 때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그때 이 밸류업 지수 또 밸류업 ETF도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지수들이 있습니다만 뭐 작년에 밸류업 지수 1년 동안 오른 게 89.4%, 코스피 상승률 75%를 14% 포인트 가까이 더 웃돌았다라는 거. 그만큼 밸류업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작년에 코스피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코덱스 뭐 200, 뭐 또는 코스닥 150 이런 지수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벨롭 지수도 그거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그런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작년에 냈다 이런 얘기 되는 거. 올해도 지수가 만약 5천 넘고 뭐 이상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 벨롭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년 수준의 작년과 같은 이런 높은 수익률을 올해도 역시 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수익률 수치 자체는 뭐 작년만큼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올해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높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주주 환원 관련된 뭐 공시를 열심히 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수치들은 이제 기사 보시면 데이터들은 잘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이 밸류업 지수의 상승, 밸류업 ETF 프로그램의 이 밸류업 ETF 상품의 이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본시장 제도 개선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원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올해는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비단 올해 또 주춤하는 게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밸류업 지수라는 게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좋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다음에 되게 좀 비교적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장이 워낙 뭐 4,600선 넘을 정도로 좋으면 사실은 주식하려고 하는 사람들 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 예탁금 늘어난 거 벌써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B2 신용융자도 늘어납니다. 신용융자 잔액이 지금 지난 6일 기준으로 27조 7,963억 원, 그러니까 거의 8조죠. 지난해 12월 17일 날 기록했던 27조 5천억 기록을 다시 좀 경신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1조 7천억 정도 되고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요 전 호황기 때에 비해서 거의 한 2배가 뭡니까? 3배가 2배 한 반 정도 늘어난 수치가 되겠고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신용융자를 통해서라도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SK하이닉스도 1조 원을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융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늘어나는 신용융자의 대부분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왜 이렇게 뭐 신용융자가 늘어나느냐? 좋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더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드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던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8만 원에도 찜찜해서 안 샀던 어떤 투자자가 14만 원에 이제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그냥은 못 견디겠다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놓은 게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죠. 어제 삼성전자가 조금 뭐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걱정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놓치는 뭐 이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전문가들 얘기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CES 2026 특집 대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과연 뉴욕 증시는 밤 사이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AI 반도체단이 일제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을 강하게 토해내는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이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조원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코스피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살짝 한번 분석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초부터 거의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끝났고요. CES도 오늘부로 마지막까지 다 이슈가 끝난다면은 이 상승세가 좀 이어질지 아니면 좀 쉬었다 갈지 이 점이 궁금하네요. 아직도 1월 말에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한 번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있네요. 네. 그때까지 또 삼성전자보다 또 얼마나 더 잘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여전히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무너지진 않을 거라 생각되고 있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작년 말에 외국인들이 조금 조종을 했었잖아요. 네. 약간 매도를 했었고 그래서 연초에는 좀 강세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유동성도 여전히 살아있고 심리도 네. 살아있고 다만 이제 이것들이 유동성과 심리에 의존해서 올라가는 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 그러면 약세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분분한 상태인데 전반적으로는 상고하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상고하저가 아직까지는 좀 주된 의견이다. 물론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은 실적도 좀 뒷받침을 잘 해줘야겠죠.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더욱더 주목이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다 한 분씩 좀 의견을 여쭙고 있거든요. 이게 16단 HBM4 실물을 좀 공개를 하면서 사실상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HBM 쪽에서는요. 이런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삼성전자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HBM4는 사실 아직까지도 양산하지 않은 제품이라서 네, 중요한 거는 고객이 그거를 쓰기 시작해야지 양산하는데 그렇죠. 고객들이 HBM4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탑재하겠다라는 얘기가 엔비디아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다, 누가 실력이 좋다고 말했지만 실장 테스트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요가 있어야 될 텐데. 고객이 그렇죠? 직접 가지고 본인의 메인 칩셋에 했을 때 어느 제품이 좋으냐가 판단되면 네. 그 회사께를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메모리 3사 중에 누가 HBM4에서 우세할 건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 그 현재 양산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여전히 하이닉스가 우위이긴 한데 한 가지 변수는 만약에 중국에 정말 H200 모델을 판매가 허용되고 네.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SK 하이닉스는 HBM을 증설하는 게 한도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점유율이 많이 낮아져 있어서 네. 캐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오. 그러다 보면은 삼성전자 쪽에 물량이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4는 아직은 모르겠다. 시기가 좀 이르다. 근데 HBM3E는 어쩌면 중국 효과가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은 삼성전자가 룸이 조금 더 있는 게 이럴 때는 좀 유리하게 그렇죠. 작용이 되는 예.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어제 거의 영업이익이 20조 원, 상당히 최근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굉장히 비트하면서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게 완전한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이런 상승 호황일지 아니면 약간 환율 쪽에서의 왜곡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지 이런 게 또 궁금하네요. 한 20조 원이면 제가 판단할 때 반도체가 한 15조 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직전 분기에 7조 원이었었거든요. 네. 두 배가 정말 넘는 많이 뛰었죠. 네. 거였고, 근데 마이크론도 이미 사실 9조 원이 넘는 실적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 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쵸. 메모리 3사 중에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누가 더 실력이 있느냐를 판가름 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매출이 확정된 것이 얼마나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48% 도달을 했고 네. 하이닉스는 그 전분기에 이미 44%를 했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는 양사 다 이제 50% 이렇게 될 건데 네.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높아야 30%대밖에 안 생각보다는 되지 않을까? 조금, 네, 낫네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메모리 3사 중에서는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궁금하셨던 거 지금 그런 펀더멘탈이 좋아서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것인지 그쵸.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얻고 있는 영업이익을 뜯어보면 착시가 네.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요인이 크다 보니까 어디에서 착시가 가장 발생해요? 큰 착시는 환율입니다. 역시나 환율 왜곡이 있었군요. 제가 이전에 이거를 좀 모델을 만들어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네. 환율이 50원이 상승하게 되면은 네.
반도체 제조업의 매출 총이익이 11.43%가 증가를 하고요. 아이고. 그러면은 아마 영업이익은 아마 14, 15%가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제가 분석했을 때보다 320원이 좀 환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영업이익이 한 96% 정도 증가하는 거 나와요. 환율 효과로만. 그러니까 실제로 네. 절반 정도는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절반에서 또 절반은 가격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효과가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크진 않네요. 근데 이제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네. 빠르게 올라온 건 맞지만 이전에 높았던 수준에 대비하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격 효과로 인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다 전환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 효과가 인위적인 감산에 의한 가격 상승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계산한 분석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감산했다는 게 명확하고요. 네. 감산이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산을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된다면 가격은 빠르게 하락 전환할 겁니다. 그렇죠. 일부러 지금 캐파를 안 늘리고 있는 캐파는 늘리고 있는데 네, 캐파는 공략을 놀리고 늘리고 있는 있는데. 거죠. 아.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약간 좀 터닝 포인트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기는 좀 언제로 보실까요? 환율은 아마 점진적으로 변화할 거라 네. 급격하게 300원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쵸. 올해 안에 아마 100원에서 150원 정도까지 그러면 영업이익 한 20%가 없어지는 정도인 많이 거고요. 깎이네요. 가격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동률을 100%로 올려버리는 순간 하락 전환할 건데 네. 아마 올라가는 속도만큼 빠를 겁니다. 올라가는 속도만큼 그래서 빠를 아마 것이다. 속도로 따지면 가격에 의한 요인이 더 빠르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완전히 100% 펀더멘탈로만 이런 호황장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이 좀 우리가 약간 좀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좀 생각보다 상당하네요.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게 바로 이제 현대차인데 상당히 현대차가 사실상 이번 CES의 주인공이었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펀더멘탈 중심으로 좀 움직일지 아니면 CES 이후에 약간 계속해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지 그 점도 궁금한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CES 제가 엔비디아라는 현대차를 준용해 봤었는데 네. 지난번에 한국에 진순왕 CEO 왔을 때 막 깜부회동 까면서 분위기 했다가 그렇죠. 막상 자율주행 AI 만들 때는 벤츠랑 가겠다고 그랬어요. 네. 현대차가 아니라 아, 이건 그쵸. 뭐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네. 현대차 입장에서 또 발표했던 것은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해가지고 로보틱스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볼 때에 제미나이를 선택한 것도 최근에 보면은 챗GPT를 만든 오픈 AI 거보다 더 좋은 성능 나오고 있다는 네.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제미나이를 파트너로 한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가 얼마나 로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테슬라를 앞설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올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파트너는 벤츠가 워낙 자율주행 차가 없어요. 아, 전 세계 그런 돌아다니는 면도 차량 있었겠군요. 같아서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웨이모, 구글 웨이모나 테슬라나 현대차랑 비교했을 때 로드 데이터를 엔비디아가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죠. 사실상 이 데이터 확보 싸움이 이제 자율주행차에서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그 부분에 좀 발목을 많이 잡혔었고, 그렇죠. 그쵸. 웨이모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레이더 쪽에서 약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좀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사실 중국 정부가요 계속해서 H200 칩을 선뜻 드리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밤사이에도 계속해서 좀 노이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1분기 내에 좀 재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뭔가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아, 지금은 제가 볼 때 분기점이 밀당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H200 허용해 줄 테니까 미국한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4월 정상회담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때 네. 유리한 삿발을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만, 일본, 한국 같은 기업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쵸.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 미국은 중국한테, 중국은 미국한테 좀 더 잘 보이기 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H200이 하나의 이제 카드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4월이 되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걸 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삿바싸움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허용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허용이 네. 가는데 지금도 보면 조건부 허용적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땐 최종적으로 해도 조건부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야 자국의 AI 산업을 키우면서도 또한 당장 빅테크 기업들이 필요한 고성능 칩은 확보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건부 쪽으로 최종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건부 허용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H200 관련 노이즈들이 있어도 우리 기업들은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당분간도 좀 이렇게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그럴 반도체 투톱일까요? 어차피 중국 쪽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에 실적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었던 실적이 생기는 거니까 생기면 플러스 알파니까 땡큐지만 있으면 좋고. 그게 애초에 우리의 전략이나 경영 전략에 있었던 팩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일단 네. 아직까지는 미국 기업들의 주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됩니다. 이제 결국에 시장의 키는 좀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사실 뭐 CES에서 뭐 차세대 칩 루빈이 뭐 양산을 시작을 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차트상으로 보자면 CES 내내 좀 하락세가 이어진 엔비디아였거든요. 왜 이렇게 좀 된 건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해 주실까요? 결국은 엔비디아 주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고객사들이 얼마나 많은 칩을 사줄 거고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과 클라우드 기업들이 올해 KPX 투자를 얼마나 늘릴 거냐는 부분인데 결국엔 KPX 증가율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요. 네. 올해까지는 아마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년이 됐을 때는 한 자릿수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 맛집 보면은 진짜 네. 맛집은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메뉴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장사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엔비디아 조금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뭔가 솔루션도 지금 건드리고 자율주행도 건드리고 로보틱스 건드리고 이것저것 많이 이것저것 하긴 한다는 하는데. 얘기는 그냥 이전과 같은 GPU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걸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아마 투자자 가운데 특히 미국 기관 투자자나 월가 분들은 저보다도 더 영민하게 분석을 할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승기가 이동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주실까요? 제가 12월 초부터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고속도로 네. 건설론으로 하면서 네. 이제 건설 기간에는 엔비디아 하이닉스 돈을 벌지만 건설이 끝나고 20년을 받아들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그 시기가 2027년부터 원년이다. 2027년이요. 27년 5달 아니고 내년이죠. 올해까지는 건설 기간이니까 빅테크가 돈을 못 벌어도 용인해 줄 수 있지만 2027년이 됐는데 돈을 못 벌면 경영진이 교체되는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제 묻지마 투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이제 내년부터니까 누군가는 그쵸. 돈을 벌지 않을까? 그래서 옥석을 잘 가리는 투자 필요하고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미리 투자 대상을 바꾸는 전략. 네. 그래서 이미 보면 워렌 버핏도 바꿨고 손정희도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교환 그게 거기서 나온 결정했거든요. 거네요. 그리고 네. 제가 12월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한 주 뒤에 그분들이 투자를 바꿨고요. 네. 그 후로부터 구글의 서학개미들의 투자가 몇 조 원이 몰리는 상황이 벌써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굉장히 가장 뜨거웠죠. 네. 돈 버는 애들이 몇 개 없을 텐데 네. 그나마 벌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아마 구글 쪽에 투자가 몰렸던 것 같습니다. 네, 밤사이에 그러면 구글이 이제 애플을 이기고 2위로 올랐었지 2위로 않습니까? 올랐었습니다. 그것도 예. 약간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메인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거다 그쵸. 보니까 근데 스마트폰 판매는 계속 부진한 상태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 이제 AI 투자 어마어마했지만 네. 여기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사실은 이익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데 그 시기가 이제 많이 안 남았을 수 있다. 네. 근데 그것도 가봐야지 아는 거다. 그게 내년은 돼야 내년은 돼야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섬찟하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 투자자분들께 이제 좀 시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가닥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좀 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방금도 이제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돼야 되니까 투자 대상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게 올해 안에 이제 전환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미 개인 투자자도 많이 갈아타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을 이제 상고하자로 말씀드렸던 것이 반도체주가 대장주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피가 청구하자라는 얘기는 반도체주가 상고하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거의 뭐 대부분의 룸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얘기할 때는 뭐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네. 오히려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점점 앞당기는 것 같아요. 고가 네. 6월이 아니라 5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고 요즘 초반에 급등세다니까 점점 짧아지네요. 3월이 될 수도 네. 있다. 그 얘기는 고점이 빨리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그 얘기는 조정 시기도 빨리 온다는 얘기랑 그쵸. 동일한 얘기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한 분들은 현금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다가 조정받으면 쌀 때 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로 보면은 정말 좋은 투자 전략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코스피 지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봤을 때 지금 뭐 거의 10거래일 연속 코스피 내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다 반도체들이 가져가는 장세지 않습니까? 사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는 10거래일 연속 많았는데 종목은 훨씬 많죠. 그렇죠. 이제는 좀 약간 CES도 마무리가 됐고 이런 쏠림이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보통 보면은 국장 같은 경우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메모리 3사 다 적자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사실은 강세가 갈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아니면 딴 데로 가면 이제 뭐 전력이니 방산이니 뭐 조선 쪽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덜 오른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순환매가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당분간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반도체 쪽 관심이 아마도 관심이 제일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1월 말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까지는 뭐 현재와 같은 반도체 중심의 그리고 중요한 건 장세가 2월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또 나오기 때문에 맞네요. 조금 더 기대가 그때까지는 여력이 반도체에 있네요. 대한 기대 가다가 네. 근데 실적 두 회사 실적이 끝났더니 뭐 예상했던 정도 수준이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한 달 이상 정도는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 얘기 잠깐만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 뭐 AI 반도체가 밤 사이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하드웨어들은 다 대해서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원래 뭐 인텔이 특별한 초반에 이유가 굉장히 있을까요? 놀라고 있었는데 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는 전반적으로 나스닥의 약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만은 또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애플도 빠졌는데 애플은 그쵸, 반도체가 애플도,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빠르게 올라갔던 것에 대한 네. 일단 경계심도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IT 기주들이 이제 많이 조정을 받는 것들은 그쵸.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난지 이제 AI가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올해 상반기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그런 리포트는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아마도 등락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익화 논란 그리고 자본 출자 논란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진정되기는커녕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다소 또 마찬가지로 섬찟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 모시고 자세한 시장 상황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CES 마지막 날까지 우리 증시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